김만정 촬영 장소입니다. 아, 네네. 아 젊으시네요 진짜. 이 3층 고독인데 처음이시죠? 4층 네, 스튜디오. 3층은 처음. 그 3층 고독 여기가 3층 고독이고 여기가 기사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아, 여기서 예예. ITN 기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접수 센터장을 맡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길지만 결국 전세 사기 관련인데 실제 접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작년 4월부터 해서 1,100건 이상 들어왔고요. 기록으로 남기진 못했는데 전화가 거의 저는 하루에 한 통 이상은 전화하는 것 같아요. 직접 개인 전화로 예, 오나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번호를 공개했던 건 아닌데 네. 저희가 한 10번 정도 전국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좀 알려지거나 하면 그러니까 정보를 막 확인하시다가 이게 맞는 거냐. 강서하고 인천 계기로 만들어진 거죠? 센터는 첫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피해자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요청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연결을 안 해주는 것 같다. 피해자들끼리. 근데 피해자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걸 안 해주니까 당이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한 2달 뒤에 개소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이 오만정입니다. 네. 그 5분 만에 총선 이슈와 주요 현안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네. 제가 이 질문 한 번도 안 드렸는데 5분이 주어지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 저한테요? 구체적으로는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조금 더 넓히면 불평등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 그런 질문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 몇 달 사이에 오만정이 떨어진 대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누구죠? 근데 실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에게 실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그래도 보수의 합리적인 어떤 정치인이었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어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사실 전세 사기 문제 터지고 나서 그 전세 사기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아주 앞서서 했던 분이 원희룡 장관이에요. 그때 좀 약간 공분을 샀죠. 그때 뭐 이런 말 했죠. 그게 이제 사인간의 일인데 국가가 왜 개입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문제랑 전세 사기 문제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PF 시장에 정부가 28조 원에 달하는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5천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걸 비교해 보면 주택 계약을 하다가 공인중개사 통하고 은행에 그 심사까지 받았던 그 계약이 완전히 무산되었을 때 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결국 역대 정부가 방치해 놓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네. 총선 이슈와 주요 현안을 5분 만에 정리하는 오만정입니다. 5분 모래시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시작하겠습니다. 모르시구나. 네. 긴장되시죠? 네.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네네.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개인의 일이니까 뭐 제가 왈가왈부할 일 아닌데 민주당 정부에 계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누구나 억울한 일 있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좀 회복하고 싶은 일도 있을 텐데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하시는 것은 개인의 아픔을 너무 정치적으로 되게 활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면이 다 있죠. 하나는 검찰에 의해 너무 무도하게 수사를 받고 지금 가족들 전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걸 가장 잘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맞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로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와 학교를 다녔던 대부분의 친구는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그거 도움을 통해서 사실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의 민주당과 지지층이
조국의 강 또는 조국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이미 여러 번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돼야 되는데 검찰 개혁의 일은 계속해야죠. 근데 그걸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일부 지지자분들은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리고 있는 출판 기념회나 이런 데 보면 조국 전 장관을 뭐 사회든 뭐 패널로 모셔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여전히 검찰 개혁의 중요한 칼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극복하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 전 장관의 창당을 좀 반기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신 부분도 있겠죠. 현재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로 예상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여러 차례 당대표가 사과를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지금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저도 계속 질문하는 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외칩니다. 네. 21대 총선에서도 청년과 여성이 주요 이슈였고, 근데 그때 그 즈음에 이제 여의도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아니요. 이용당했다까지는 아니고 당의 권한을 활용해서 뭔가 해낸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뭘 잘 안 주죠. 권한 관련해서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 사기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센터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는데도 한 기간으로만 2달 넘게 걸렸고 자리 잡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걸 보면 원래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 안에 끼어 들어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심지어 전세 사기 일도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됐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관련 활동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당의 도움이 만족스러운가요? 아주 부족한가요?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거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그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토위에 사고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조치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하고 있고 당대표께서 벌써 몇 번이나 메시지를 한 6번에서 7번 정도 이상 냈고 일정도 2번이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민주당이 여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 전에 이렇게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좀 과정이 있었다. 2020년에 정치 입문한 이후에 5분 끝났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2020년 정치 입문 이후에 네. 스스로 평가하기에 청년 파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예. 한 적이 있죠. 아, 고백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선 때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꼭 청년파리까지는 아닌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이재명은 심는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정책을 제가 있었던 선대위에서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희가 한 일정에서 이제 당대표가 움직이시면서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건강보험의 적용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말로 탈모약을 우선에 두는 게 맞냐. 당시에 어떤 암 관련한 것들도 막 빠지는 상황이었어서 근데 그때 그게 막 폭발적인 어떤 호응을 얻으니까 원래는 이제 정책 정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정치를 위해서 뭔가 좀 후순위로 만들었던 일이고 그 부정적 의미의 청년 파리는 전략적으로 네. 성공했을지 몰라도 네. 진정한 청년 정치는 아직 먼 것 같아요. 이유가 네. 뭔 것 같아요?
여야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뭐 기준을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과 달라진 지금의 세상,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전 청년 정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적었고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측도 그럴 만한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마크롱 대통령의 비전과 실력만이 아니라 프랑스 국민들이 야 저렇게라도 해서 조금 세상이 지금 현실에 맞게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거라도 택하자는 아주 절박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절박하게 청년 정치를 바라지 않고 또 한쪽은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다라고 충분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가 잘 안 쳐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2011년에 대학생 때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하셨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 위에 있는 한총련 주류 운동 세력, 더 위에 있는 전대역 운동 세력과도 시기적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는 전대역과 한총련의 어떤 세력 간의 일종의 권력 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실제 하는 건 맞죠?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전대역과 한총련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기보다 그 세대적인 어떤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이 보기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저희가 이제 갈등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소득분이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있다고 하면 10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걸로 좀 다툰다고 하면 그게 뭐 연령이 어떻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툼의 본질의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권력을 가진 자가 한 10살 정도 어려지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네. 청년 정치인 지금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대협 세력, 한총련 세력 줄 서라, 아니다 난 소신파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진영에서 양쪽에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었죠 이전에. 그렇죠. 지금도 좀 그런 지금도 많이 욕을 많이 드시죠. 네. 어떠세요 느낌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양쪽에 다 욕먹는다 이렇게 있는데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른바 친문 핵심 지지층한테 네. 좀 비판을 받았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른바 친명 네. 그 핵심 지지층한테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네. 이럴 때 청년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펼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네. 기성 정치인들이 뭔가 도움을 주나요? 그래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술도 밥도 사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너가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더 필요한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그냥 거칠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그걸 못하고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너가 그걸 해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약간 고백 아닌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정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세 대장님 전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요. 아 그래요? 뒤에서 아니 앞에서 뭘 해줘야지 네. 뒤에서 그렇게 위로의 말만 해주면은 실제적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충분하진 않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욕 먹을 때 누가 나서서 욕 먹는 거 막아주는 게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대한민국은 바래왔어요. 지난 40년간. 근데 그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자가 점유율은 단 1%도 오르질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세입자로 살아도 존엄할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주장할 때 절 도와주시길 바라죠.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 좀 욕 좀 그만해라라고 이런 도움 말고
아니 이게 50년, 4, 50년간 실패한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갈 거냐? 그렇게 하지 말자. 집 사게 하고도 하지만 집을 빌려 사는 사람도 안전할 수 있게 하는데 제가 주장을 할 테니 절 도와주십시오. 그때 세게 절 도와주면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이번 선거도 거대 양당 중심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젊은 층이 바라봤을 때,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이미지상으로만 보면 좀 더 한동훈 위원장이 젊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얼굴 젊은 것의 비교로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게 둘 거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변질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서 얼굴이 좀 달라졌던 것밖에 없다라고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이제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튼 민주당도 한동훈 위원장을 뭐라고 규정할 거냐, 윤석열의 아바타다라고 규정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 한 면이 젊은 정치, 청년 정치의 상징처럼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미 그거는 만들어진 상징이죠. 어떤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을 정말로 어떤 진정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사회에 맞는 이야기를 해낼 거다로 이어낸다고 하면 그 기획은 성공하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뭐 박경석이라고 하는 전장현의 활동가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합당하는데 반대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거는 되려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가는 거죠. 저게 무슨 미래냐. 그러니까 요즘 그런 정도의 포용력도 없는 사람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냥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되게 눈살찌 풀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합당의 조건이나 아니면 합당할 때 요소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실망을 주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내걸었던 공약이나 정책 중에서 아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 결과적으로 그 공약 자체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좀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임승차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은 한하자는 거였어요. 수도권 노인분들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낮추자, 월 1만 원 정도로 제한하자 이런 거니까 그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또 짚은 것은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의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지방에 있는. 네, 지방에 있는. 요즘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시 그 운전면허를 따는 추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아니라 탈 버스가 없고 불러도 올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원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거면 상관없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이 다 공영의 정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노선, 빈도 이런 거 다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의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아예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다룰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또 다른 이슈인 주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출판 기념을 여셨는데 책 제목이 전세 사기 방치 국가입니다. 네. 방치 국가에 문재인 정부도 해당됩니까? 네, 포함되는 것이죠. 어떤 걸 잘못했죠? 그러니까 조금 근본적으로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전세 대출이 본격화됩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게 계속 확대되었던 것이 사실 이번에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건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작년 4월 이전에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지만 제가 계약을 했어도 당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저희랑 계약하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얼마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가장 그
구조적인 문제가 네.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임대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을 한 게 네. 가장 패착이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아까 가장 구조적인 문제의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컸다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일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H도 전세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LH라고 하는 공기관도 당하는 정도니까 그 문제가 저는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대규모가 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전세 대출이 너무 무분별하고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임대사업자들이 아주 많은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사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떤 검증, 조치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따라붙는 것이죠. 근데 그 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대출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주택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막 터졌던 그때 계약했던 물건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피스텔인데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 대출이 2억 1천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게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주택 가격이 2억이면 전세는 한 1억 4천 이하로 할 수 있게 정부가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가에서 1억 6천으로 계약하면 금지시킨다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전세 대출이나 전세 보증보험은 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의 비율로 전세가를 조정하는 데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거는 먹는 거와 함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삶의 기본이잖아요. 네. 역대 정부가 선거 때마다 얘기하고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1980년대 그리고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냥 성실한 노동자셨는데 주공 아파트에 5년 임대에 들어갔다가 주택을 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집을 줄 수 있게 국가가 하는 게 중요했고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중간에 한번 바꿨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제공하지만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 계획을 할 수 있게 내가 임차인으로 살아도 한 4, 5년 정도는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집주인의 선의, 마음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집주인과 상관없이 내 집을 꾸밀 수 있었어야 되죠. 내가 언제 퇴거할지 알 수 있었어야 되고, 내가 이 주거 생활을 하는데 불필요한 방해나 간섭은 없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정책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에서도 계속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몇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어디에 짓겠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패러다임이에요. 그걸 앞으로 50년을 더해도 아마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못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 인달팽이 유니온이라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단체를 창립하셨는데 그때 활동 같이 해줬던 분들이 네. 센터장님 지금 보면 좀 변한 것 같아요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아 그렇게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는 그 여전히 좀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려 저한테 그런 위로의 말을 해요. 너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지? 그러니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당선돼서 와라.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좀 막 이렇게 유쾌하게 말 못해서 좀 아니, 죄송스럽긴 한데. 하여튼. 조금 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네.